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제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에 진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이 영역이 3과목 3영역 법제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이 분철이 되지 않습니다. 나누어져야 이 법을 요약 정리하고 나누어져야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나눠지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재이기 때문에 책은 방만하게 3과목의 양이 방만한 중에 그중에 절반 가까운 이런 양을 차지하는 법제론이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양으로 줄여가면서 그중에 핵심 키워드를 모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 입장으로 법제로는 2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어느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느냐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첨부하는 이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회복지 법제로는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것이 개요 또는 개론이라고 하는 법학개론적 영역이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되어 있지요. 법학개론. 그래서 법이란 무엇이며 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법의 적용 순서는 어떻고 그중에 사유권의 영역은 어떤 조항으로 사유권의 적용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그냥 법학개론에 제가 적었습니다. 바로 이 법학개론의 영역에서 보통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문제. 물론 이 세 문제에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헌법 제34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법학개론은 헌법의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적 역할, 물론 당연히 상위법은 법령에서 헌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 내에서는 최상위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최상위법인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종래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세 문제로 줄은 이유는 사회보장 급여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법. 사회보장 급여법의 본 명칭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그 이제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줄여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회보장 급여법은 2문제가 아니라 더 나오지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급여법의 일부 내용인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련된 내용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법제론적 측면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제론만 가지고 따질 때 2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 지역사회 복지론까지 포함한다면 3문제나 4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 급여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구성법에는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이 있죠. 사회보험은 여러분 알다시피 5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정책, 건강보험정책, 고용보험정책, 산재보험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문서화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사회보험법은 5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200문제 전체로 본다면 10문제가 출제된다고 봅니다. 정책론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선수학습 보듯이 정책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이란 이름으로 정책론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고 법제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각각의 법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이렇게 해서 5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이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만든다.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는 당연히 정책에서 공공부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공공부조법의 영역은 여기도 5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3문제.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인 당연히 기초연금법이나 의료그거법이나 최근에 법률 개정으로 확실히 출제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률에서 해서 총 공공부조에 관련된 문제 5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기본 3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로 수없이 많은 법률을 쭉 나열하고 있고 더 이상 나열도 하지 못해서 뒤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넘겨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 말고는 거의 모든 법률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우리가 3대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러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보통 3대 사회보험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정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했던 이런 3가지 법을 보통 3대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역을 포함해서 기타 법률에서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3문제, 기타 법률에 2문제 해서 여기도 역시 5문제.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5문제, 사회보험법 5문제, 공공부조법 5문제, 사회서비스 5문제, 20문제에다가 법학개론을 이용해서 3문제. 기타 가정폭력, 성폭력 등등등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등등 다양한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영역들의 법률에서 하나를 문득문득 캐치를 해가지고 25문항을 채우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법제론을 공부하면서 모든 법률을 다 정독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전략적 접근으로 할 적에는 바로 여기 자 법률이 몇 개예요? 사회보장기업법 1, 사회보장급여법 2, 다음에 5개, 7개, 공공부조 한 6개, 그다음에 13개, 사회서비스법 한 6개, 한 20개 법률만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할 적에 20개 법률도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을 다 보고 싶은 열정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적에는 제가 가는 방향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법제론에서 다른 영역에서 모자라는 개수를 가져온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래도 크게 볼 적에 25문항이 기타 2 이렇게 해서 5개, 그것도 25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진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학 개론의 영역을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그 단정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이 뭐다 이걸 읽어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법은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의 법률로 다 나눠져 있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의 법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여기다 이제 액센트 두시면 됩니다. 또 사회복지법은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국가는 사회국가의 실현, 여기 있죠? 사회국가의 실현은 국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만으로 된다면 국가주의 또는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이 국가의 힘만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성과 또는 우회성을 가진 국민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국가인데 바로 이런 설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회국가를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라고 해서 민주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나 이걸 바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의 각본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해 주는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것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나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반영되는 바가 없다면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반영되는 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혼합주의, 혼합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은 무슨 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 이건. 그다음에 구법으로서 법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정의나 이런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률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또는 형식적 의미의 소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적 형식을 갖춘 그냥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사회부장과 단일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책으로 제본될 수 있는 이런 법률을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앞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이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의 이상이나 가치를 규정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의 법 규범에 내지 않은 공통된 법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총칭할 수 있게 사회복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본되어 있든 아니든, 이름을 사회복지란 말을 넣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소위 국민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거나 국민 복지에 관련된 가치를 함유하고 있으면 사회복지법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것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 어쩌면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은 법률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법률의 또는 법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도 법률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의 존재 목적에는 그야말로 정의의 실현, 정의의 구현, 또는 법적 안정성 구현, 또 그럼 한목적성, 뭐 또 등등등 다양한 것을 법률이 존재하는 법률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것을 우선 목적으로 설정하자면 제정이 됐을까, 시행이 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랄 적에는 법은 그래도 모든 백성의, 전 국민의 모든 어느 한 사람 서운하지 않게 두루두루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기존의 질서가 그대로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안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구현을 앞에 내세웠지만 결국에 그로 인한 혜택은 누가 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몇 명만이 혜택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질서가 유지되는, 자기들 눈으로 볼 때에 안녕 질서란 말을 쓸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정권 교체라든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미시적으로 이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도 한다. 보통 이렇게 법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정의의 구현,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등으로 나누고 나머지 다른 것도 기원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질서 유지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법률 중에서 사회복지법은 그 외에도 여기 굵은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자. 우리는 헌법 제 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모든 거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 1항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증진 뭐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재분배의 이런 그 유형에 대해서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보장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은 개인적 공표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비교해 볼 적에 개인적 공표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모두 포함해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만 사회보험을 소득재분배의 개념으로 본다면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모두 존재한다. 그래도 큰 비중은 수평적 재분배에 둔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양자도 모두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의 성능을 다 발휘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비중은 수직적 재분배에 둔다.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부터 빈자애로의 소득 이전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수평적 재분배는 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이 비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부 소득을 밀어주는 것을 말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위해서, 현직에 있는 재직자가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소득 일부를 밀어줌으로써 그의 삶이 좀이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소득 재분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회복지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정하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은 존재를 합니다. 또 그러면 사회통합. 좋습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다음에 법원은 무조건 나오지. 법원. 우리가 법원이라고 법의 연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법원을 설명했습니다. 법의 연원. 이거는 보통 올 때 법의 존재 형식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줄 때는 법의 존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하는 이런 그 법원을 사용합니다. 불문법을. 그래서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하되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여 불문법을 가미하는 방책을 쓰고 있다. 다음에 여기도 법원의 효력순위 또는 법의 적용 원칙, 법의 적용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면서 이것마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도 그것도 차례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당연히 우리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계를 잡아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헌법,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명령, 자치법규라는 수직적 위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위에 있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에 대하여 상법은 이런 것처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 나중에 국민연금법에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연금법에 보면 국가 간에 맺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이런 조약이나 이런 규칙과 같은 것은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소위 국민연금법에 비해서 그러한 국가 간의 약속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뭘 적용한다?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그 조약의 내용을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민법에 대한 상법 우선의 원칙 또 민법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을 적용하는 거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이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이 되고도 만약에 신구법이 같이 존재한다면 아직 폐기가 안 됐다면 구법이 그렇다면 법은 어떤 법을 적용한다?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적용하는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자, 법원 색깔이 그렇군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법원에는 성문법 원칙에 불문법 가미를 하고 있는데 성문법에는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지요. 헌법. 그 다음이 법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인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법률에는 입법부, 국회, 제정 법률을 말하지만 이것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비준된 조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반 법규, 국제적 일반 법규. 일반 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헌법 규정에 보면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명령이란 이름의 법률도 있습니다. 긴급 명령 또는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경제 처분 명령. 자, 이런 명령이란 이름의 법률도 있다는 것.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런 것처럼 법률이라고 해도 꼭 무슨 법이라고만 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약이란 이름의 또는 일반 법규란 이름의 또는 명령이란 이름의 법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가 명령이 있죠. 명령에는 대통령령, 시행령과 위임령, 맞으면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을 우리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고 시행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지요. 더 이상 못 쓰겠군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것은 조례라고 하고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라고 적었지만 여기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계가 성문법은 이렇게 위계가 있고 법률 적용의 영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불문법에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관습이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과 같이 역할을 할 때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또 판례법, 그리고 조리가 있습니다. 신의칙이라든지 조리. 우리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민법 1조 규정이나 상법 1조 규정을 통해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을 가미하는 이런 적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법원은 이렇게 크게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어요. 그 때문에 여기 보면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헌법, 성문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과 법률의 한 영역으로서 조약과 국제법규,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법률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그 말고 법령이란 이름의 법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같은 이런 명령이란 이름의 법률도 있다는 걸 봐주시고, 그리고 이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되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고 부령은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되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거기에 보면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하기 위한
그래서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에도 이 시행규칙이라는 총리령 구령에는 거기 보면 유인받은 유인명령과 다음에 직권으로는 직권명령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의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능멸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자치법규. 그래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여기 나와 있죠? 지방자치법.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는 지방자치는,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있는 거고, 시군, 구의 조례와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될 수가 없다. 상급 기관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주시고. 다음에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뭐 이제 제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법을 분류해 보면 그냥 제목만, 법은 사회복지법뿐만 아니라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눠.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지요.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눠볼 수 있고, 줄만 쳐보겠습니다.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정된 법인 실정법을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법에는 실정법의 종류 쭉 보시되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공법, 사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죠. 법은 우리가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나 사법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법률 관계를 이끌어가는 법률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회법이지. 사회법은 사실은 사법인데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당연시되는 법률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민들 간의 법률 관계를, 여기는 사법이죠. 국민들 간의 법률 관계. 개인들 간 사법인데 자유의사에 이름하지 않고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 개입하는 이 법률을 바로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에 플러스 공권력의 개입. 공권력의 개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법이 되겠어요. 우리의 사회복지법, 노동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대법의 수정 원리 참조해서 보시고, 사유권 절대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라는 소위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좀 더 현실적인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현대적 3대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적 3대 원칙. 이제는 사유재산권이라 해도 절대 자유는 아니고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헌법 제23조. 그래서 사유재산권이라고 해도 국가 공공복리, 안전보장 등등에 의해서 수용,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 우리가 나란히 서로 마주보면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는 칼자루를 잡고 있고 누구는 칼날을 잡고 있으면 그를 대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대등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 대표적으로 산재와 같은 경우에 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법을 적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 실체법과 내용을 담은 실체법과 절차를 담은 절차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해석에는 뭐 사회복지법만 아니라 여기 보면 유권 해석, 학리 해석, 물리 해석 등 또 쭉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해석으로 공권 해석이라고, 입법부가 하면 입법 해석,
행정부가 하면 행정해석, 이런 것처럼 사법부가 하면 사법해석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해석이고, 학리해석은 법학자가 학문적 입장에서 행하는 것은 학리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령을 구성하는 자구나 문장의 뜻을 밝힘으로써, 말하자면 문장의 의미를, 문장의 연결 의미 등을 밝혀봄으로써 해석에 접근하는 것은 학리해석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논리해석. 논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해석은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 해석하는 걸로써 논리학. 예를 들면 반대해석, 물론해석, 확대해석, 축소해석도 있지만 특히 이것이 유추해석이죠. 유추해석. 당해 사항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비슷한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명문으로 된 법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의도를 가지고 제정한 법률이 있다면 그 다른 법률의 뜻을 이 법률에도 같이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사유권. 우리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적에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유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권리는 사유권이라고 하는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세계적 이런 사건의 극단의 과정에서 바로 사유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유권. 읽어보시되 대체 사유권은 여기 보시면 기본권의 유형에서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여기까지 읽어볼 건 아니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유권. 우리는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사유권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유권. 너무 올라갔군요. 우리가 사유권, 그러면 헌법 제31조, 헌법 제31조부터 시작해서 헌법 제35조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교육의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권리, 31조. 다음에 근로의 권리, 32조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로3권, 여기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또 그럼 단체행동권, 근로3권. 그리고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리고 35조의 환경권. 35조의 환경권. 그리고 36조의 양성평등권 등 양성의 평등권과 또 모성보호권, 또 보건권 등에 관련된 이런 권리를 사유권의 조항으로. 그래서 헌법 제31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를 사유권 조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유권 조항 중에서도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등등 6개의 항으로 된 헌법 제34조를 사유권 조항의 기본 조항 또는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제론의 가장 기본적인 총론적 입장 또는 개론, 법학개론적 성격을 가지고 세 문제 영역을 다뤄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략하게 많은 시간을 드렸지만 한번 줄 쳐놓은 거에 액센트를 주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5문제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